안녕하십니까. 신한대학교 리나시타 교양대학의 서동수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노동문학이라는 주제를 갖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 두 번째 시간에서는 앞에서 이야기했던 그 리얼리즘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더 하고, 그 다음에 이제 한국의 노동문학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더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앞에서 이제 리얼리즘이 등장하게 되면서부터 세계를 인식하는 방법, 관점이 달라지게 되었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특히 이제 이 초기의 리얼리즘, 이른바 이제 모사적 리얼리즘이라고 하죠. 마치 사진을 찍듯이 있는 현상을 그대로 재현하는, 모방하는 이제 그러한 리얼리즘이 있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이 모사적 리얼리즘은 조금 더 다른 방식으로 이제 전개가 됩니다. 그 이야기를 잠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이른바 비판적 사실주의라고 하는 것이 등장을 하게 돼요. 근데 이 비판적 사실주의는 말 그대로 이제 현실의 모순을 직시하는, 그러니까 눈앞에 보이는 그런 현상의 것들만 보는 것이 아니라 그 현상 너머에까지 이른바 깊은 그 이면까지 이제 바라보는 이제 그러한 리얼리즘을 말하는데요. 자, 이제 이러한 것들에는 이제 그 당시 어떤 사회적인 배경과도 조금 연관이 있습니다. 특히 산업혁명이라고 하는 것, 그러면서 자본주의라고 하는 것, 이런 것들과 매우 밀접한 관련을 짓게 됩니다. 여러분 뭐 교과서를 통해서도 배우셨겠지만 산업혁명이라고 하면 우리가 제일 먼저 떠올릴 수 있는 게 대량 생산이죠. 맞습니다. 산업혁명을 통해서 인간은 여태까지 경험해보지 못했던 이른바 물질적 풍요를 누리게 됩니다. 즉 산업혁명을 통해서 이제 인간은 궁핍이라고 하는 것으로부터 해방될 수 있을 거라고 하는 매우 유토피아적인 그런 희망들을 갖게 되지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다른 게 아닙니다. 그런 물질적으로 풍요해지고 세상이 조금 더 발전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한 풍요로움들을 과연 누가 누리느냐의 문제죠. 그리고 그러한 풍요로움들을 누리기 위해서 누군가는 끊임없이 말 그대로 그 풍요로움을 생산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럼 그들은 누군가라고 하는 그런 문제들에 대해서 사람들이 보다 더 깊게 천착해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이런 것이죠. 우리가 앞에서 노동에 대한 인식이 달라졌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그거와 이제 같은 이야기입니다. 자, 그 이른바 산업혁명이 등장하기 이전까지는, 근대 이전에는 노동이라고 하는 것이 일종의 어떤 숙명이었다라는 말씀을 드렸죠. 그런데 사실 그런 면도 있었어요. 뭐냐면 노동자들, 이른바 노동을 해서 물건을 생산하는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이 있죠. 특정한 물건들을 매우 잘 만드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과거에는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장인이라고 불렀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뭐 칼을 굉장히 잘 만들고, 칼을 만드는 사람들 중에서도 굉장히 잘 만드는 사람들이 있었고, 예를 들어서 뭐 도자기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그 당시에는 이른바 근대 이전에는 그렇게 노동을 통해서 어떤 물건을 생산하고 그러한 일들이 그 노동을 하는 그 주체에게 어떤 기쁨과 만족감을 준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 사람은 뭐의 장인이야? 이른바 마스터야? 라는 어떤 그런 호칭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굉장히 어떤 정체성이나 아니면 노동하는 것에 대한 어떤 충족감을 느끼곤 했는데, 산업혁명 이후로는 좀 달라지게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노동을 하면 할수록 뭔가 거기서 기쁨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자기 만족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노동을 하면 할수록 왠지 노동으로부터 소외된다라고 하는, 즉 거기에 쉽게 말하면 이제 공허하다라는 것이죠. 이 소외라고 하는 건 낯설어지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일을 할 때도 처음에는 그 일이 손에 익히지 않았기 때문에 낯설 수 있잖아요. 근데 자꾸 반복해서 하다 보면은 더 이상 낯설지가 않아져요. 그런데 이상한 거예요. 이 산업혁명 이후로는 노동을 하면 할수록 점점 더 삶이 공허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이제 이런 걸 노동소외라고 하는데, 뭐 아주 비근한 예를 들자면 그런 게 있을 수 있겠죠. 이른바 산업혁명이 등장하면서 이제 분업화 시스템이 도입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분업을 하다 보니까 어떤 사람은 공장에 취직을 했는데 그 사람이 맡은 역할이 뭐냐면 나사를 돌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은 공장 아침에 출근해서
하루 종일 나사만 돌립니다. 과거에는 장인이 되기 위해서, 어떤 한 특정 분야의 장인이 되기 위해서는 말 그대로 전 생애를 다 바쳤어요. 그렇게 해서 도달했을 때 이른바 마스터라는 이름을 붙였는데, 근대에는 마스터가 되는데 전 생애를 바칠 필요가 없습니다. 2시간만 있으면, 2시간만 하면 그 분야의 마스터가 돼요. 이른바 숙련공이 되는 것이죠. 생각을 해보십시오. 나사 돌리는데 평생을 바칠 필요가 있습니까? 그 나사 돌리는 거 한 2시간만 돌리면 나사 돌리는 거에 장인이 될 수 있겠죠. 뭐 요즘 같으면은 그 마트나 이런 데서 일하시는 분들 보면 하루 종일 그 가판대에 서서 바코드만 찍는 분들이 계세요. 바코드 찍는 거에 달인이 되는데 뭐 평생을 바칠 일이 있습니까? 몇 시간이면 말 그대로 달인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바로 그거죠. 과거와 달리 이른바 숙련공이 됐을 때 충족감이 오느냐의 문제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하루 종일 나사만 돌리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어떠한 생각이 드시겠어요? 아, 뭔가 보람차다라는 생각이 드시겠어요? 아니죠. 하루 종일 나사만 돌리고 있으면 아마 그런 생각이 들 거예요. 내가 지금 뭘 하고 있나? 하루 종일 바코드만 찍고 있으면 내가 지금 뭘 하고 있나? 알바생들 예를 들어서 뭐 햄버거집 알바를 하는데 패티를 이렇게 굽는 그런 알바생들이 있잖아요. 하루 종일 패티만 뒤집는 거예요. 노동을 하면 할수록 그 노동이 나에게 뭔가 기쁨과 만족을 주는 게 아니라 끊임없이 그 노동으로 하여금 공허해지는 거죠. 이런 건 이제 우리가 노동소외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이 산업혁명이 등장하면서 굉장히 또 중요한 어떤 계기가 됐던, 인식의 계기가 됐던 것 중에 하나가 테일러주의라는 게 있죠. 테일러라는 사람이 이른바 생산량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이른바 생산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이른바 시간이라고 하는 것을 통제를 하기 시작합니다. 이게 과거에는 경험해보지 못한 것들이에요. 왜냐하면 이른바 시계라고 하는 매우 근대적인 어떤 그러한 산물이 나오기 전까지의 이른바 근대 이전의 시간이라고 하는 개념과 근대 이후의 시간의 개념은 완전히 다르거든요. 근대 이전은 말 그대로 자연의 그 시간, 자연의 흐름에 따라서 인식을 하죠. 그렇죠? 그래서 아침에 해가 뜨면은 팥에 일을 하러 가고 해가 지면은 집으로 돌아오고. 예. 하지만 근대 이후에는 그렇지 않죠. 굉장히 시간이 이렇게 분절화돼서 매우 엄격하고 매우 세분화된 방식으로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테일러라고 하는 사람은 이른바 분업이라는 것을 도입하면서 시간을 이렇게 분절을 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한 사람이 처음부터 끝까지 물건을 만드는 그러한 공정 과정이 아니라 동일한 시간인데 여러 사람들이 각기 분업을 통해서 물건을 생산했더니 그 생산량이 엄청나게 비약을 했다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오늘날 뭐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아침에 학교는 9시까지. 딱 거기에서 단 1초라도 늦으면 지각. 그리고 50분 수업하고 10분 쉬고. 왜 우리가 10분을 쉬어야 되는 것이죠? 뭐 그 생각 해보셨어요? 왜 우리는 10분만 쉬어야 되는 것인지. 뿐만 아니라 그 10분 쉬는 걸 너무나 자연스럽게 여기죠. 당연한 것처럼. 예, 그럼 왜 10분이어야 되는지. 자, 이런 테일러주의와 더불어서 또 길브레스라고 하는 사람이 테일러라는 사람의 시간을 통제하는 방식을 했다라면 길브레스는 동작을 통제하는 방식을 통해서 생산량을 극대화시키려는 그러한 연구들을 합니다. 이른바 인간이 노동자가 공장이든 어디든 작업터에서 일터에서 노동을 할 때 불필요한 행동, 그러한 과정들을 모두 다 제거했을 때 생산량을 극대화할 수 있다는 것이죠. 예, 그래서 뭐 예를 들면은 그런 거예요. 망치질을 할 때는 팔을 어느 정도 각도로 들고 또 어떠한 속도로 망치질을 했을 때 가장 효율적인 망치질이 될 수 있는가. 뭐 그런 걸 연구하는 거예요. 근데 이러한 연구들이 갖는 그 문제점은 다른 게 아니죠. 물론 이런 걸 통해서 생산량은 극대화시킬 수 있어요. 하지만 이젠 더 이상 인간을 하나의 존재나 그런 걸로 보는 게 아니라 기계로 보는 거죠. 도구로 보는 거예요. 생산을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그리고 극대화할 수 있는 일종의 도구로 보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 화면에 보고 계시는 게 이제 길브레스라는 사람이 카메라를 통해서 사람들의 움직임, 그 움직임을 하나의 이제 궤적으로 이렇게 찍어 놓고 그 궤적이 어떻게 됐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철사로 이렇게 그려 놓은 거예요. 그래서 불필요한 어떤 궤적들은 줄여가는 것이죠. 예.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그 당시엔 그랬다 그러죠. 공장 안에서 노동자가 이렇게 앉아 있으면 그 모든 물건들, 뭐 망치나 톱이든 뭐든 이런 모든 것들이 한 손을 뻗었을 때 다 그 공간 안에서 바로바로 잡을 수 있도록 공간을 그렇게 배치를 한다든지 그렇게 배치한 다음에 물건을 잡고 도구를 잡고 어떤 식으로 그 도구를 활용해야 생산을 극대화할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연구했던 거예요. 예, 굉장히 합리적인 것처럼 보이지만 다른 면에서 볼 땐 굉장히 잔인한 방식들이죠. 예. 자, 이러한 일들이 벌어지고 또 하나 이제 중요한 게 아동에 대한 노동, 아동 노동. 예. 이러한 일들이 아주 빈번하게 벌어지죠. 이 산업혁명 초기에는 그러니까 이 자본주의가 굉장히 잔인한 어떤 생산 양식이라고 말하는 이유가 이제 이런 것들에 있는 거예요. 지금 보면은 이 화면에서 보면 이제 루이스 하인이라는 사람이 카메라 이제 작가인데요, 사진가인데 그 산업혁명 초기에 그 공장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의 모습들을 이제 많이 찍어서 남겼던 사람인데요. 어린이들도 이렇게 노동을 합니다. 아침 일찍 나와서 12시간 이상씩 노동을 한다고 그러죠. 뭐 이제 방직 공장이든 어디든 가서 하는데 방직 공장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실을 만드는 거기서 그치지 않지요. 예. 아주 유독성 염료들을 다루는 데고 뭐 이 당시에 무슨 근로기준법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그렇죠. 예. 아주 혹독한 그런 환경 속에서 열악한 환경 속에서 그렇게 아이들이 이러한 노동들을 할 수밖에 없었고 예, 이러한 노동들을 아이들만 하는 게 아니라 온 집안의 구성원들이 모두 다 공장에 가서 12시간 이상씩 노동을 해야만 먹고 살 수 있는 그러한 구조. 즉 자본주의는 겉으로 봤을 때 매우 풍요롭고 유토피아 같은 사회처럼 보이지만 그 이면을 조금만 다시 보게 되면은 거기에 매우 끔찍한 노동의 그 현장들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예. 이런 것들을 보기 시작한 거예요. 자, 지금 보고 계시는 게 이런 것들인데, 그래서 이 당시에 산업혁명 초창기에 그 노동자들의 평균 수명이 40살, 40살이라는 이야기도 있지요. 예. 그 정도로 열악했다라는 그런 것입니다. 자, 반면에 이른바 부르주아들, 기득권자들, 예, 이런 사람들은 어떠한 사람들인가? 겉으로 봤을 때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아까 here and now를 했잖아요. 예. 그들의 표면의 모습들은 아주 근사하죠. 점잖고 우아하고. 하지만 그 모습을 한꺼풀만 이렇게 벗겨보면 굉장히 추악하고 탐욕스러운 그들의 모습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죠. 예, 그래서 게오르그 그로스 같은 사람들은 그러한 부르주아들의 그런 추악한 면들을 이렇게 그림으로 남기고 했습니다. 예. 또 뭐 게오르그 슐츠도 마찬가지죠. 예, 이제 더 이상 농업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어떤 목가적인 어떤 그러한 세계가 아니에요. 예, 산업화된 세계고 말 그대로 그 산업화된 그 농업을 통해서 예, 이윤을 창출하기 위해서 자본가와 정치와 종교가 함께 결탁을 하고 이러한 모습들에 이제 사람들이 눈을 뜨기 시작을 한 것이죠. 그래서 예전에 그런 말 많이 우리 보지 않았나요? 예전에 저도 기억에 떠올려 보면 화장실에 가면 많이 붙어있던 말들이 있었어요. 내 탓이요. 예. 모든 걸 자기 탓으로 돌리는 것이죠. 근데 이 당시에 이제 노동자들도 그랬던 것 같아요. 지금 여러분들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그 위에 노동자들은 헐벗고, 그렇죠? 아주 피곤한 어떤 그런 모습을 하고, 예, 공장을 향해 갑니다. 반면에 그 밑에는 그 부르주아들이 온갖 그 사치스러운 그러한 향락적인 삶들을 벌이고 있지 않습니까? 자, 그럼 왜 노동자들이 이토록 가난해야 되는가? 그건 바로 너희들이 성실하지 않아서 그래. 너희들이 가난은 너희들 책임이야. 너희들이 게으르고 나약하고 불성실하다 보니까 너희는 그렇게 게으를 수밖에 없어. 이렇게 말했지만 이제 그런 것이 아니라 다르게 바라보기 시작한 사람도 있었죠. 아니야. 이거는 우리의 게으름, 우리의 못남 때문에 그런 것뿐만 아니라
그게 다가 아니라 이 사회 구조가 뭔가 문제가 있어. 그 구조 때문에 이러한 일들이 더 크게 벌어지는 거야. 라고 인식을 하는 사람들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예. 뭐 굳이 이때만이 아니더라도 지금도 마찬가지죠. 네, 지금처럼 어떤 비정규직이라고 하는 것이 아주 보편화되어 있는 이러한 상황 속, 뭐 40% 이상이 비정규직이라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예. 그럼 이러한 구조 속에서는 아무리 모든 사람들이 열심히 노력한다 하더라도 40% 이상은 비정규직이 될 수밖에 없는 구조 아닙니까? 구조 자체가. 예. 그래서 더 이상 내 탓이 아니라 어떤 뭐 운명론적이고 숙명론적인 그런 것이 아니라 이 사회 구조와 구조에 뭔가 문제가 있다라고 이제 인식을 하기 시작을 한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이렇게 처참한 노동자들의 삶에 대해서 보다 깊게 바라보기 시작을 했고, 이러한 것들이 이제 이렇게 그림을 통해서 예술을 통해서 이렇게 보여주기 시작을 했고, 이러면서 이제 등장을 하게 된 게 이른바 비판적 사실주의입니다. 즉 눈에 보이는 그게 다가 아니다. 그것만이 본질이 아니다. 그 눈에 보이는 것 이면의 것, 그 산업혁명이 갖고 온 그 화려함, 그 스펙타클한 그런 모습들, 언뜻 눈에 볼 때는 그 스펙타클한, 그 장관이라는 뜻 아닙니까? 아주 근사해 보이고 멋있어 보이지만 사실 그 스펙타클 이면에는, 그 화려한 조명 그 뒤쪽에는 끔찍한 부조리들이 그 안에 있다. 이런 게 참 아이러니컬하죠. 이 빛이라고 하는 것, 화려한 조명, 이 화려함이라고 하는 것은, 이 빛이라고 하는 건 뭔가를 보이게끔 만드는 것인데, 이러한 스펙타클, 이 산업혁명이 가져왔다라고 끊임없이 얘기하는 그러한 화려한 풍요로움들이라고 하는 그 스펙타클은 어찌 보면 그 뒤에 있는 그 모순들을 가리기 위한 그런 것이 아닌가. 빛이 뭔가를 보여주는 게 아니라 뭔가를 가리기 위해서 있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이제 그러한 것들이 나오는데, 자, 이렇게 비판적 리얼리즘이 등장하게 되면서 특히 이제 노동자, 노동, 그 사회 구조 속에서 노동자와 노동이라고 하는 것이 어떠한 위치에 있는가라고 하는 걸 보다 이제 진지하고도 심도 있게 이제 파헤쳐 들어가기 시작하죠. 이제 뭐 여기서 다루진 않겠습니다만 이 비판적 리얼리즘 다음에 또 나오는 게 사회주의적 리얼리즘이라는 게 나오죠. 그래서 비판적 리얼리즘에 대해서 이제 말 그대로 비판을 하는 거예요. 그래, 현실을 비판하는 건 좋아. 그런데 그 너희들이 그 비판하는 그 지점들이 그 사회 안에서, 그 사회 구조 안에서 해결할 수 없는 거라면 어떡할래? 그러면 우리는 또 다른 세계를 상상해야 되지 않나? 또 다른 대안 세계를 마련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했던 일련의 사람들이 있었고, 그러한 사람들이 이른바 사회주의 리얼리즘이라고 하는 것을 주창하게 되죠. 자, 어쨌든 이렇게 리얼리즘이 등장하면서 세계에 대한 인식이 달라지게 되었고, 특히 이제 노동과 노동자에 대한 인식도 이 사회 구조와의 관계 속에서 바라보게 되는 그러한 이제 인식들이 생기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의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이제 일제 식민지 시기의 노동문학이라고 이렇게 제목을 지어놨는데요. 자, 이렇게 이러한 리얼리즘이 서구에만 있는 게 아니라 우리나라에도 이제 들어오게 됐죠. 특히 이제 1920년대에 들어서게 되면 이 리얼리즘이라고 하는 게 이제 본격적으로 이 리얼리즘에 대한 인식들, 리얼리즘을 바탕으로 한 그런 관점들이 본격적으로 이제 들어오게 되는데, 특히 이제 그렇게 되면서 우리의 한국의 노동문학이라고 하는 것도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얼굴을 드러내기 시작을 합니다. 특히 이제 보통 그렇게 얘기를 해요. 1919년 3.1운동 이후에 한국 사회에 새로운 하나의 흐름들이 들어오게 돼요. 그게 뭐냐면 바로 마르크시즘에 대한 사상들이 조선 사회로 유입이 되게 됩니다. 그 이유가 있죠. 특히 이제 1917년에 러시아에서 혁명이 일어났었고, 그런 혁명의 여파들이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뭐 중국, 일본 등 이 동아시아에 이제 퍼지기 시작하는데, 그러면서 뭐 조선 공산당도 생기게 되고, 이제 그렇게 되면서 말 그대로 노동에 대한, 우리가 아까 서구에서 말했던 그런 노동에 대한 인식들이 조선 사회 내에서도 퍼지게 되고, 특히 이제 1925년 우리가 흔히 이제 카프라고 이야기를 하죠. 이른바 이제 계급주의를 주창하는
예, 그러한 이제 문학들도 등장하게 되면서 노동자들을 다루는 근대적인 관점에서 노동과 노동자들을 다루는 문학들이 등장을 해요. 그래서 지금 제가 목록 몇 가지 이제 대표작들을 이렇게 쭉 보여드렸는데, 지금 보시면 한 1920년부터 1938년까지 한 99편 이상의 작품들이, 예, 이른바 노동문학들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99편은 굉장히 많은 작품이죠. 노동문학이라고 하는 특정 어떤 그 소재를 다룬 작품으로만 99편이라고 하는 그 이상의 작품들이 있는데요. 특히 이제 38년 이후로는 이제 일본이 완전히 그 전쟁 국가, 이른바 중일 전쟁 이후로 완전히 이제 전쟁 국가로 돌입하게 되면서 탄압이 굉장히 심해지고 이제 그러면서 이 노동문학도 이제 위축될 수밖에 없었는데 어쨌든 20년대부터 38년까지 100편이 넘는 작품들이 등장했다라고 하는 건 예, 이 우리의 노동문학이 그렇게 간단치 않다라고 하는 거를 우리가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뭐 여러분들 좀 이렇게 낯익은 작품도 보이시죠? 현진건의 운수 좋은 날 같은 경우, 예. 그리고 주요섭의 인력거꾼 같은 경우도 굉장히 시사하는 바가 굉장히 많은 작품들이죠. 인력거꾼이 뭐 하는지 여러분 잘 아시지 않습니까? 예, 말 그대로 인력거를 끄는 사람이죠. 이 작품에 보면 그 아찡이라고 하는 주인공이 나와요. 예, 아찡은 말 그대로 인력거꾼이에요. 근데 아찡이 그 젊은 아이가 인력거를 끈 지 한 9년 만에 돌연사를 해요. 예. 근데 그게 인력거꾼들의 운명이에요. 우리가 이제 뭐 흔히 옛날 영화 같은 거 이렇게 보면 인력거꾼 나오는 거 보는데 말 그대로 사람을 태우고 일종의 이제 택시 같은 거 아닙니까? 근데 왜 9년 하면 왜 죽지? 뭐 택시 9년 모으면 죽나? 잘 이해가 안 될 수 있어요. 그런데 조금만 바라보면 그게 전혀 이상하지가 않아요. 인력거꾼들은 말 그대로 그 사회에서 가장 최하층의 사람들이에요. 하루 3끼 먹는 게 굉장히 감사한 일이에요. 그러니까 먹는 것도 매우 부실하겠죠. 하루 3끼를 찾아 먹지도 못해요. 근데 도로 상황을 한번 보세요. 지금처럼 아스팔트가 아니잖아요. 흙길이에요. 비라도 온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질척거리는 그 바퀴가 푹푹 빠지는 그 질척거리는 길을 제대로 먹지도 못하는 그 병약한 노동자들이 인력거꾼들이 사람을 태우고 인력거가 걸어갑니까? 예, 걸어가면 왜 인력거를 타겠어요? 예, 우리가 택시 타는 것과 비슷하지 않습니까? 예, 인력거꾼은 뛰어야 되거든요. 근데 가벼운 사람만 타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몸집이 나가는 사람이 타면은 게다가 비까지 오고 그러면 그 질척거리는 그 바퀴가 빠지는 그래서 잘 나가지 않는 그 인력거를 하루 종일 그렇게 뛰어다니는 거예요. 굉장한 노동력, 굉장히 강도가 강한 노동 아닙니까? 제대로 먹지도 못하고 제대로 쉬지도 못하는 그러한 삶을 9년이나 한다라고 하는 게 어찌 보면은 기적 같은 일일 수도 있죠.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해서 그 주요섭의 인력거꾼은 그러한 인력거하는 그 인력거꾼들의 그 노동에 그 가혹한 노동 그리고 그로 인해서 단명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것들을 아주 실감나게 묘사를 하고 있죠. 그래서 이 작품 보면은 맨 마지막에 아찡이 죽고 나서 의사가 그렇게 얘기를 해요. 몇 년 했지? 인력거 몇 년 몰았어? 한 9년 정도 했습니다. 그러면 아유 그만하면 할 만큼 했네. 죽을 만도 하네. 죽을 때가 됐네.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그 아찡의 친구가 있어요. 근데 그 아찡의 친구가 아찡이 몰던 그 인력거를 이렇게 번쩍 듭니다. 왜? 인력거를 몰면은 8, 9년밖에 못 사는 걸 알지만 그거라도 하지 않으면 8, 9년도 살 수 없는 그 비참한 현실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뭐 여러 작품들이 있는데 이북명에 보면 질소비료공장 같은 작품들도 보면은 굉장히 아주 리얼한 작품들이죠. 일제시대 때 그 말 그대로 일본인이 그 사장이던 그런 기업에서 질소비료라고 하는 매우 유독한 그런 것들을 다루는 그리고 그것 때문에 이제 그 주인공 문호라고 하는 주인공이 폐병에 걸리고 뭐 그렇게 했는데 그 회사로부터 이렇게 막 차별당하고 그래서 나중에 죽어요. 그래서 그 죽은 그 문호라고 하는 그 노동자의 시신을 들고 그 질소비료 공장에 있던 그 노동자들이 이제 파업을 벌이고 뭐 이렇게 뭐 이제 그런 굉장히 비장한 그런 작품들이거든요. 자, 이러한 작품들이 이렇게 쭉 이렇게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노동문학이라고 하는 게 우리 한국의 노동문학이 굉장히 그 뿌리가 깊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조금 더 본격적으로 이제 노동문학이 활짝 꽃피었던 1980년대 노동문학에 대한 이야기를 좀 잠깐 해보겠습니다. 자, 우선 80년대라고 하는 이 시대가 여러분들도 뭐 너무나 잘 아시겠지만 80년대는 정말 굉장한 시대였죠. 80년대는 그 첫 시작이 핏빛으로 시작이 됐습니다. 광주에서 일어났던 그 민주화 항쟁. 아주 피로 얼룩진 걸로 시작이 됐지만 87년 60 항쟁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또 그 민주화에 대한 그런 측면에서 보면 아주 거대한 승리의 또 그런 80년대이기도 했죠. 자, 근데 이러한 그 80년대의 어떤 문학의 어떤 특징들을 보면은 첫 번째 우리가 볼 수 있는 게 어떤 실종의 시대라고 이렇게 명명들을 합니다. 뭐 이 시대를 살아보신 분들 아니면 뭐 이렇게 관심이 있어서 이렇게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정말 80년대는 많은 사람들이 사라지던 시대였어요. 저도 뭐 대학 때 선배님이 계셨는데 뭐 그 당시에 이제 말 그대로 운동권 선배들이 굉장히 학생들이 많지 않았습니까? 그 운동권 학생들 뭐 아니면 선배들 가운데 어느 날 학교에서 사라지는 거예요. 안 보이기 시작을 해요. 그럼 나중에 보면 어디 뭐 군대에 가 있다든지 아니면 어딘가에 뭐 이렇게 뭐 우리가 많이 봤던 것처럼 뭐 어디 저 시골에서 어떤 뭐 이렇게 시체로 이렇게 발견되기도 하고 자, 이런 실종의 시대였는데 이러한 실종의 시대에 대해서 이제 황지우라고 하는 시인이 이제 시를 쓰죠. 시를 썼는데 그 제목이 시민이에요. 시민, 예전에 그 신문 보면은 이제 사람 찾는 그런 거 있지 않았습니까? 이제 시민이라는 게 그런 뜻인데 그 시에 보면 이제 그런 거예요. 그 신문에 있는 그 내용을 그대로 가져옵니다. 한번 잠깐 읽어보겠습니다. 김종수 80년 5월 이후 가출 소식 두절 11월 3일 입대영장 나왔음 귀가요 아는 분 연락바람 누나 829-1551 이광필 광필아 모든 것을 묻지 않겠다 돌아와서 이야기하자 어머니가 위독하시다 조순애 21세 아버지가 기다리니 집으로 속히 돌아오라 내가 잘못했다 나는 쭈그리고 앉아 똥을 눈다. 자, 이 황지우라고 하는 이 시인은 우리가 신문 그 난에 있는 그 시민난에 있는 거를 그대로 가져와서 그걸 시에 넣고 맨 마지막에 하나의 식구를 더 넣죠. 나는 쭈그리고 앉아 똥을 눈다. 말 그대로 시민은 사람을 찾는 것입니다. 근데 전부 다 뭡니까? 사람들이 사라지고 있어요. 어디론가 실종이 되고 있어요. 매우 공포스러운 시대입니다. 그럼 나는 뭐 하고 있죠? 나는 화장실에 쭈그리고 앉아서 똥을 놓고 있는 거예요. 이처럼 포갑적이고 무서운 시대에 부조리로 가득한 이 시대에 내가 할 수 있는 건 뭐예요? 이런 것들을 외면하고 그저 화장실에서 똥이나 누면서 신문 기사에 그런 것들을 이런 시민의 기사들을 무덤덤하게 읽고 있는 나. 이런 시를 독자들이 읽게 되면 어떨까요? 좀 부끄럽겠죠. 이 당시를 살았던 사람들로서는 부끄러움을 아마 느낄 수밖에 없을 텐데요. 자, 이렇게 실종의 시대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그 80년 광주와도 또 무관하지 않지요. 자, 황지우의 동사라는 시가 있는데요. 이 시는 전부 다 동사로만 만들어진 시예요. 한번 잠깐 읽어볼게요. 황지우 동사. 한다, 시작한다, 움직이기 시작한다, 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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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다. 소리난다, 울린다, 엎드린다, 연락한다. 포위한다, 좁힌다, 맞힌다, 맞는다, 맞힌다. 흘린다, 흐른다, 뚫린다. 넘어진다, 부러진다, 날아간다. 거꾸러진다, 패인다, 이그러진다, 떨려나간다, 뻗는다. 벌린다, 나가떨어진다, 떤다, 찢어진다. 갈라진다, 뽀개진다, 잘린다, 튄다. 튀어나가, 붙는다. 금간다, 벌어진다, 깨진다, 부서진다, 무너진다, 붙는다, 깔린다, 간다, 긴다, 기어나간다, 붙들린다, 손 올린다, 묶인다, 간다, 끌려간다. 아, 이제 다 가는구나. 어느 황토구덕에 잠들까? 눈 감는다, 눈 뜬다, 살아있다.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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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아있다, 산다. 자, 제가 이제 80년대라는 얘기를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지금 동사로만 이루어진 이 시를 보면서 어떠한 장면들이 아마 떠오를 겁니다. 바로 광주의 현장이지요. 그 군인들에게 그 당하던 그 당시에 그 광주
시민들의 모습들을 이렇게 동사를 통해서 이렇게 묘사하고 있죠. 또 황주의 무등이라고 하는 시가 있는데요. 자, 이 시는 이제 이렇게 딱 보면은 무등산, 광주의 무등산 아닙니까? 근데 딱 시가 이렇게 산의 모양을 이렇게 띠고 있죠. 예, 이걸 이제 이른바 형태시, 굉장히 실험적인 시예요. 그래서 그 유럽의 서구에서 보면은 기욤 아폴리네르라고 하는 시인이 있는데 그런 이 시인도 이렇게 뭐 소나기가 오는 그런 모습을 레인이라고 하는 시지 보면은 소나기가 이렇게 빗줄기가 이렇게 내리듯이 이렇게 예, 그런 형태로 이렇게 시를 쓰기도 하는데 이 시의 내용도 말 그대로 이제 그 80년 광주를 이렇게 재현하고 있는 시들이죠. 굉장히 폭력적인 시대를 이렇게 고발하고 있는 시들인데 이러한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사라지고 있었어요. 예. 그리고 80년대 문학의 또 하나의 특징은 익명성이라는 게 있죠. 말 그대로 두려움의 시대였거든요. 공포의 시대였기 때문에 자신의 이름을 내걸고 이른바 진실이라고 믿는 것들에 대해서 말을 할 수가 없는 시대였죠. 진실은 풍문, 소문처럼만 떠돌아다닐 뿐 그 어디 뉴스를 틀어봐도 신문을 봐도 그 누구도 진실을 말하지 않던 시대. 이러한 시대에 진실을 말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 자신을 가리는 거죠. 이른바 익명으로 글을 쓰고 말을 하고 뭔가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익명이라고 하는 어떤 가면을 쓰는 거죠. 그런 페르소나 가면을 쓰고 거기서 이제 진실을 부르짖던 그러한 시대. 그래서 이 당시에는 보면은 그 금서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많았던 시대 아닙니까? 이른바 금서에 해당하는 그런 책들에는 익명으로 많이 써요. 다른 이름으로 쓰는 거죠. 제가 지금 기억하기로는 그 예전에 그 당시에 어떤 뭐 노동자의 철학이라고 하는 책이 있었는데 그 책의 저자가 민해철이에요. 예, 저는 그 민해철이 실제 그 실존 인물인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다고 그러더라고요. 그 민해철이 뭐의 그 약자냐면 민족해방 철학 또는 뭐 민중해방 철학 그게 이렇게 약자라고 그러죠. 그리고 우리 또 이 노동문학의 대표적인 작가라고 할 수 있는 그 박노해 많이 들어보셨죠? 우리가 뒤에서도 이제 잠깐 박노해 시들을 보게 될 텐데 이 박노해라고 하는 이름도 가명이라고 그러죠. 예, 박해받는 노동자의 해방이라는 이런 식으로 이제 익명을 통해서 작가나 예술가들이 작품 활동을 할 수밖에 없었던 그렇게 매우 무시무시했던 그러한 시대. 이제 그런 걸 이제 익명성의 시대라고 이렇게 말을 할 수 있습니다. 또 하나 이 80년대 문학의 또 중요한 특징 가운데 하나가 특히 이제 노동문학과 관련해서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가 노동문학에 대한 주체를 묻는 거예요. 노동문학의 주체.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런 겁니다. 예를 들어서 농민문학이 있어요. 그럼 농민문학은 누가 쓰는 게 농민문학인가? 진정한 농민문학인가? 농민이 자신이 겪었던 그 삶의 경험을 농민 스스로가 썼을 때 농민문학인가? 그런데 대부분의 농민문학은 사실 농민이라기보다는 지식인들이 쓰거든요. 왜냐하면 이 문학이나 예술이라고 하는 게 그렇게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닌 것처럼 우리가 생각하지 않습니까? 예. 문학이라고 하는, 특히 소설이라고 하는 것은 인물, 여러분 잘 아시는 인물, 사건, 배경 이런 게 나와야 되고 이런 것들을 매우 유기적으로 그리고 예술적으로 형상화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면 그런 형상화 하려면 거기에 대한 지식이 필요하고 매우 섬세한 그런 이른바 붓터치가 필요한 것이죠. 그러면 이제 그 문학에 대한 어떤 지식이 없는 사람들은 사실 쉽지 않은 일들이에요. 그래서 농민문학도 대부분의 농민문학에 지식인들이 썼는데 그러면 이게 진짜 농민문학이냐. 진정한 농민문학에 들려면 그 농민의 어떤 농촌의 삶을 직접 체험한 농부만 있을 수 있는 거 아니냐라는 그런 논쟁들이 있었는데 이 80년대에 들어오게 되면 특히 이제 노동문학이 꽃을 피우게 되면서 같이 이제 논의로 나왔던 게 똑같은 거예요. 그럼 누가 써야 노동문학인가? 진정한 노동문학인가? 지식인이 아무리 노동문학을 쓴다 하더라도 지식인은 지식인 아니냐. 그들이 노동자들의 그 절절한 내면을 그런 걸 어떻게 그들이 알겠는가? 지식인은 그저 그들이 간접적으로 유추하거나 아니면 노동자들의 삶을 관찰하면서 거기에 감정이입하면서 이른바 객관적으로밖에 그려낼 수 없는 거 아니냐. 그래서 진정한 노동문학이 되려면 노동자가 해야 된다. 노동자가 창작을 해야 된다. 근데 여기에 대한 반론도 만만치 않죠. 말씀드렸던 것처럼
문학이나 예술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라고 하는 그런 생각들이 여전히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노동자들이 작품을 써요. 근데 거기서 어떤 예술적인 그런 아름다움, 신미감을 느낄 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 거칠다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어쨌든 이러한 논쟁들이 벌어지고 있었는데 그 구로 노동자 문학회에서 이런 글을 씁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한번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진정한 노동 문학은 누가 써야 되는가? 작가는 누구여야 되는가? 한번 좀 보시죠. 우리는 흔히 문학의 3대 영역이 어떻고 몇 대 장르가 어떻고 하는 소리를 들어왔습니다. 우리의 선배 또 동료들이 이야기하고 싶었던 부분을 수기나 선언문, 성명서, 보고서, 짧은 글 등으로 말했을 때 기존의 문학 장르에 매여 있던 사람들은 그건 문학이 아니야 라고 감히 이야기합니다. 사실 우리는 오랜 시간 다듬고 정리할 시간이 원천적으로 부족합니다. 하지만 하고 싶은 말들이 많습니다. 세상을 향하여 외치고 싶은 말이 너무나 많습니다. 노동자 문학의 내용을 담은 노동자 문학의 형식은 우리의 처지와 필요에 따라 무궁무진하게 창조될 수 있습니다. 또 지배계급의 문학이 그토록 호들갑을 떨며 수선을 피우지 않아도 우리의 변화 발전의 정도에 따라 우리 손으로 다양한 형식을 정리하고 통일시킬 것입니다. 우리 생활의 한 부분으로 쓰여진 글, 우리의 체험과 느낌, 꿈과 희망을 현실주의적 원칙으로, 이 현실주의가 아까 말했던 리얼리즘이죠. 그 원칙으로 옮긴 글은 모두 노동자 문학입니다. 자, 이렇게 구로 노동자 문학에서는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이게 이렇게 갑론을박이 돼가고 있는데 한편으로 봤을 때는 맞아. 노동문학이니까 노동자가 쓰는 게 가장 이상적이겠지. 하지만 그들이 썼을 때는 예술이라고 보기 어려워. 너무 투박해. 거칠어. 그런데 이러한 관념들을 깨는 사람이 등장하죠. 그게 그 사람이 바로 박노해라고 하는 시인이었어요. 1984년에 노동의 새벽이라고 하는 시집을 간행하면서, 왜냐하면 박노해는 실제로 노동자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그 문학적인 예술적인 가치가 높은 그런 작품들을 써냅니다. 노동자도 충분히 노동문학의 주체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몸으로 증명한 사람이기도 하죠. 자, 여기까지 우선 하고요. 예, 다음 시간에 우리가 이제 구체적인 작품, 방현석의 새벽 출정이라고 하는 작품을 통해서 노동문학의 실제적인 모습들을 보면서 오늘의 현실과 이 당시 80년대 노동문학들이 또 어떻게 연관성을 갖고 있는지 그걸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여기까지 우선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you